안녕하십니까. 부동산TV, 부경TV의 황현입니다. 자, 정부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이제 2달 만에 수원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19번째 두더지 잡기 게임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튀어오르면 망치로 때려잡고 또 한쪽이 튀어오르면 망치로 때려잡고 하는 19번째 두더지 잡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풍선 효과로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궁금한 것이, 이제 전 국민이 이 풍선 효과를 예측했잖아요, 사실상. 규제를 하면 새로운 지역이 튀어오를 것이다. 풍선 효과 지역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거의 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2년째. 강남을 누르면 강북이 뛸 것이다. 강북을 누르면 수도권이 뛸 것이다. 수도권을 누르면 또 다른 수도권이 뛸 것이다.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해서 전 국민이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만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걸까요? 이번에 19번째 대책입니다. 19번째 대책인데, 이번 정부에서 저는 한 30번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30번까지도 나올 수 있다. 지금처럼 2달에 한 번씩 나오면 이번 정권 안에 30번째 대책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번째, 21번째 대책이 선거 이후에는 나오겠죠? 자, 그러면 20번째, 21번째 대책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이 시작해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배를 다시 물가로 내려놔야지 되는 새로운 좀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장을 바꾸던지 아니면 방향을 틀던지 간에 어쨌거나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배를 물가로 다시 내려놓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19번째 대책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19번째 대책에서 뭘 느꼈냐면 그냥 총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냥 총선을 의식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선거는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발표한 느낌. 고강도의 대책도 아니고 이미 얼마 전부터 수용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수용성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것은 대출 규제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19번째로. 아마 선거 이후에 저는 또 한 차례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는 좀 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전면적인 대출 규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나온 이런 대출 규제가 과연 주택가격을 잡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의 제목은요,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입니다. 말 되게 어렵네요.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노란색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이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시키겠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말에 너무 갑자기 실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조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할 것이고,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할 거고, 이런 건 다 실수요자를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한 번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보니까 10월 16일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니까요,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1월달 이후 2월달에는 서울의 주택 가격이 0.05%에서 0.001%, 0.004 포인트가 이 그래프상에는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이 0.004라는 수치가 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도권은 많이 올랐네요. 0.15%에서 0.42%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사실상.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 자료랑은 약간 틀립니다. 한번 제가 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2019년 2월부터죠. 2020년 1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6월부터 주택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 0.004%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뭐 6억짜리가 0.004% 하락이라면 뭐 계산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요, 사실 사무실 출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도권은 못 가봤고요. 시간이 안 되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10군데 제가 좀 돌아다녔습니다. 강남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마포로 가서 용산을 찍고 청량리 제기동 지역을 들려서 성수동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몇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제가 아시는 중개업소 등 사장님들을 만나서 좀 미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서울시 집값이 과연 0.004포인트 안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서 안정화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가서 느낀 것처럼 첫 번째 주요 단지들의 전세 물량이 없다. 두 번째 매수를 대기하는 수요는 아직도 많다. 세 번째 가격은 오르고 있다. 현재도 가격 상승은 진행 중이다 라는 걸 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막 보여드리는 한국감정원 자료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실거래가 신고 가격들이 역시 올 1월 달에 소폭 하락, 호가가 잠깐 떨어졌죠. 뭐 강남에서 뭐 3억 하락한 급매물 추리온 이거는 한 일주일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다 20억대가 넘는 금액들로 나와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소형, 중형뿐만 아니라 대형들도 최고가 갱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불문입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누차 강조해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을 규제했어요. 강남 재건축을 규제하니까 강남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오르고 강남 주변 아파트 가격들을 규제하니까 강북의 아파트가 상승을 합니다. 강북의 아파트를 누르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러니까 노도강이죠. 노도강이 뜨기 시작하고 노도강을 규제하니까 금강구가 뜨고 금강구를 규제하니까 이제 성남이라든가 기타 수도권 지역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들을 다시 누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수용성 사태까지 온 거예요. 반복이죠, 반복. 자, 소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형이 이제 가격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제 거기에 따른 중형 등의 소형 주택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중형이 상승을 하고 중형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형들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게 다 키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비싸니까 소형 사지 말고 중형 사세요.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야, 중형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형 40평대 이상을 공략해 보십시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 이 A라는 지역을 누르니까 자,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단체로 저희가 모여갖고 뭐 몇백 명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 이 지역을 찍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인접 지역으로 그냥 그게 이제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물론 뭐 온 국민이 부동산에 현안대해서 이 다른 일은 안 하고 부동산 투기만 뭐 일삼는 것은 사실상은 뭐 경제적으로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온 국민이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제일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지금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 특권 들어와서 제가 뭐 정권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너무 이슈화 시키고 있어요. 2,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부동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패닉인 거예요. 그냥 갖고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이게 얘기가 잠깐 3000% 빠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 감정원 아파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사실상은 서울의 주택 가격이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은 아마 선거가 지난 다음에 5, 6월달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를 예측을 하면 4, 5월 달은 뭐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도 의식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선거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선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는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에 분명한 것은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그림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새로운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금 옮겨지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시킨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되냐? 규제 지역에 살 물건이 없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높다 보니까 내 주머니 사정에 나의 현금 흐름에 맞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뭐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 때에도 얘기를 했고요. 방송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2020년이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2020년은 지나가는 해. 그냥 그렇게 흘러서 지나가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이 중요하고 2022년, 2023년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다. 왜냐면 부동산은 너무 뻔하거든요. 그냥 수요와 공급인 거예요. 지금 뭐 수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서울시 절반의 인구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말 수요가 급감을 합니다. 2022년, 2023년 정도가 되면요, 사실상 서울시에 공급되는 주택 양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없어요, 물건이.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되는 물건이. 어쨌거나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부동산에 대한 새로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3기 신도시인데 그게 언제 될 줄 압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지 되냐? 기존에 있는 물건을 순환하게끔 해야지 되는 거예요. 순환하게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지금 규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물 감소, 매물의 증발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매물이 있는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죠. 그런데 서울에 집이 없고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자, 보세요. 서울에 있는,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니까 임대시장, 서민주거용 임대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만 놓고 볼게요. 서울시만 놓고 보면 서울 임대시장의 70%는 누가 맡고 있냐면 민간이 맡고 있습니다. 누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주택자, 물론 역설적이긴 합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 안 한다라는 거는 민간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이 대출 규제라든가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물량에 대한 신규 주택 자체의 감소로 인해서 이제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아마 내년 내후년, 특히 본격적인 전세 가격 상승장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밀어서, 그냥 매매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 올라가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매매 가격 지수,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상승 중이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한번 보면요. 자, 서울시 지도입니다. 서울시 지도고 빨간색이 크죠?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뭔지 아시죠?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숫자는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강남구가 18.5% 뛰었고요. 송파구 역시 18%, 서대문구 17%네요. 거의 강남구 정도 뛰었고, 중구가 13% 뛰었고요. 자, 노원구 5.4% 뛰었고, 강북구 8.7%, 과천시 많이 뛰었습니다. 12.5%. 자,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는 뭐 규제에 의해서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빠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지금 강도만 틀릴 뿐이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거의 유사하죠. 서울과 경기도가 비슷한 흐름의 상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지 되냐면, 이번에 수용성이 묶였잖아요. 근데 경기도 전체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럼 무슨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기도 전체가 지금 그동안 좀 소외됐던 지역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수용성이 몇 달 후면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서울의 가격이 꺾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둔화되고. 물론 꺾였으면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지역이나 규제 지역에서 풀어줬겠지만, 어쨌거나 상승이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과거보다는 가파르지 않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안정세라는 게 가파른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상승은 하는데 과거처럼 급등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지, 좀 이걸 좀 되묻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경기도의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죠.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현행은 조정대상 지역의 가계주택 담보대출이 LTV가 60%가 적용된다면, 앞으로는 9억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생각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 것인가. 물론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번 수용성의 가격 상승이 실거주자들, 이런 실거주 매수가 주된 원인일까 과연. 물론 실거주자들에 의해서 이런 가격 상승이 됐다면 이런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가격이 상승해서 특정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그 지역에서 정말 힘든 거는 무주택 실거주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이 당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출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이 수용성의 가격 상승은 사실 실거주자보다는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갭 투자자들이거든요. 사실 갭 투자에 의한 가격 상승인데,
이런 뒷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정부의 의도는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를 해서 그나마 좀 거래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미 기존에 대출 규제를 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대표적인 데가 12.16 대책 이후에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 서울시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억 이상에 대한 대출은 10원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강남권에 15억 이상, 20억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검증이 된 거예요. 아,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근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을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 대출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실거주자들, 무주택 실거주자들은 어떠면 이런 규제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대출 규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더욱더 상실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주택가격 5억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LTV 가산 10% 정도를 더 줍니다. 자, 그러면 서울만 보겠습니다. 서울. 서울에서 주택가격 5억 이하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노원구는 5억 이하 있죠? 5억 이하 있는데, 노원구에는 5억 이하는 1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아니면 자녀를 앞으로 가질 생각이 있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안 맞는 주택인 거예요. 10평짜리 아파트는. 그리고 도봉구나 강북구 같은 곳에 가면 20평대 기준으로 이제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들이 5억 이하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나 강북구 일부, 그리고 뭐 어디까 중량구 일부, 은평구 일부 지역도 5억 이하가 있고요. 구로구라든가 금천구 일부가 5억 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중에서 이 7개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 아파트가 5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주택 세대주들한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뭐 집이 있어야지 열어주죠. 그러면 도심으로 들어오면 5억 이하면요, 5억 정도면 뭐 마포구 기준으로 3룸 빌라입니다. 그냥 3룸 다세대를 담보 생애 최초 대출 받고 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거주 하라고. 사실상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가 실거주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 그냥. 이 주택가격 5억 이하를 왜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5억에 대한 기준이 또 왜 5억인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20평대를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좀 살려면 한 6억대 정도는 있어야지 되고 6, 7억대 정도 지금 6억 미만은 있죠. 6억 미만. 근데 얘는 5억 이하예요. 5억 이하.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내 집 마련 대출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자들한테 더욱더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만 얘기해 볼게요. 뭐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의 주담보 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이건 이제 현행은 이것도 이제 나온 지 지금 이 2달 만에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에 2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 바뀌는 것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플러스 전입 의무를 무조건 갖는다. 그래야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조건 전입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합동조사는 열심히 해야지 된다. 그다음 이제 3월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총 15종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잔고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뭐 주택 거래 내역서 등등등 해서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소득 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등.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한 보완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처방은 절대 아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이미 써왔고요. 물론 이제 15종이 늘어나니까 귀찮을 거는 같습니다. 좀 뭐 신경은 많이 쓰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진짜로 이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요. 좀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 최대 15종 이렇게 많은 금융거래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야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신 있는데 왜 떳떳하게 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전 과하다라는 거죠. 저는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좀 과하다. 이게 내가 집을 하나를 사는데 내가 몇 달치 통장거래 내역서를 내가 어느 백화점에서 무엇을 샀고 편의점에서 언제 껌을 한 통 샀고 택시를 몇 시부터 타기 시작해서 몇 시에 뭐 이런 통장거래 내역서 보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상이 다 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좀 사실은 이건 좀 사생활 침해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기과열 지구에서는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내야지 된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그러니까 계속 비규제 지역이 이게 뭐예요? 갈 수밖에 없는 게, 비규제 지역은 6억 이하 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용성 같은 경우가 6억으로 올라온 아파트들을 보면 기존에 한 4억대나 3억대 후반인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다 6억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이렇게 맞춰져요, 그냥 키가.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6억이었죠? 6억을 기재하다 보니까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 6억. 연말 들어서 중위권 아파트 가격을 3억으로 올려버립니다. 9억으로 기준을 해서 9억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계속 슬금슬금 올라오고, 15억에 대한 아파트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비싼 아파트,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 점검을 계속 한다는 내용이죠. 현장 점검을 계속해서 한다는 내용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 수원시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그러니까 수원은 8달구가 그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수원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는 거고요. 안양시, 만안구나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이제 5군데를 지정을 합니다. 2월 2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저는 이제 2가지 의문점이 있고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2가지 의문점은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왜 대전이 빠졌는가라는 겁니다. 대전이 최근 6개월간이요 거의 20% 이상의 부동산 상승폭을 보여왔습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 정치 색도 없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서 말 한번 잘못하면 하도 여기저기서 그냥 두들겨 맞고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뭐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두들겨 맞는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만, 근데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대전을 왜 빠졌는가라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구색 맞추기 이번 대책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누구나 당연히 이 정도는 할 거라는 거를 그냥 한 것 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전이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수용성보다 외려 더 오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수용성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어디에요? 의왕시 같은 경우, 뭐 수원도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투기과열 지구 정도는 해야지 되는 상승률인데 그냥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마무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20번째 대책이 무조건 나온다. 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두 가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왜 저는 그냥 이번 대책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구색 맞추기로만 보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을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수용성을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뭐 거래가 좀 줄겠죠? 그리고 뭐 단기 조정은 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줄고 단기 조정장이 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여버리면 세금이 이제 강화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들이. 그러니까 올랐어도 이제 팔지 못하는 서울처럼 이제 올랐어도 팔지 못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매물 잠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도 매물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서울에 매물이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또 역시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점. 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점은 매물 잠김 현상. 두 번째 문제점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이 매물 잠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가 매물이 창출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접 지역으로의 이제 또 인접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용성 인접 지역이 다시 이제 뜨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수용성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죠. 엄격하게 말하면 좀 그런 느낌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번 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어떤 지역들이에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규제 지역인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뭐 신안산선 예정 지역이라든가 기타 뭐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추가로 상승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번지는 거죠. 불꽃이 계속 번지는 게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매물 감소, 두 번째 문제점은 불꽃의 번짐, 그러니까 새로운 풍선의 출현이죠.